왜 하필 그 나라입니까? 한 나라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숨을 삼켰고 회의실 전체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세계 각국 대표들은 당혹과 불신, 심지어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 누구도 준비하지 않았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 자리가 원래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예정된 순서도 합의된 공감대도 무너졌고 당연히 일본일 거라는 믿음은 그 순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날 전략의 판이 뒤바뀌었고 군사 외교의 중심축은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그 이름은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외교의 판도를 뒤흔든 충격적인 그날의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방산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다케다 고로라고 합니다. 일본 방위성 전략국에서 30년을 근무했고 퇴역 후에는 NHK와 요미우리에서 안보 칼럼을 집필해왔습니다. 한미일 3국 협력을 연구하며 한반도 정세를 누구보다 오래 지켜봤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날 워싱턴의 한 고위 관계자로부터 한국만이 독자 억지력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이 미국 내부의 결론이라는 비공식 정보를 전해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텅 빈 책상 앞에 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정보가 저에게 전달된 것은 도쿄 아카사카에 있는 한 호텔 로비에서였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 보와의 비공식 만남이었죠. 그는 주변을 둘러본 뒤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로, 곧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워싱턴에서는 이미 결정이 났어요. 동북아 안보 파트너십의 중심축이 바뀔 거예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새로운 전략인가요? 하고 물었더니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중국 문제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억지력을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30년간 일본 안보 정책의 핵심에서 일해온 저로서는 믿기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설마 한국이 우리보다 하고 말을 꺼내려는데 그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건 아직 공개할 수 없는 정보예요. 하지만 곧 현실이 될 겁니다. 준비하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일본은 비록 패전국이지만 미국의 가장 안정적인 동맹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책임 있는 민주국이며 기술과 예산 모두를 갖춘 파트너라고. 그런데 이제 그 자리를 한국에게 내주라는 겁니다. 며칠 뒤 또 다른 경로를 통해 비슷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펜타곤에서 일하는 일본계 미국인 분석관이었습니다. 그는 암호화된 이메일을 통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미 간의 비밀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내용은 한국의 독자적 핵억지력 구축에 대한 기술적, 정치적 지원입니다. 일본은 이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독립적인 채널에서 같은 정보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워싱턴 내부에서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주에 열린 한일 안보 대화에서도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미국 측 대표들이 평소보다 소극적이었고 전략적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만난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도 새로운 현실에 적응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외무성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담당 과장이 급히 워싱턴으로 출장을 떠났고 방위성에서도 비공개 회의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내용은 극소수만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론에는 전혀 흘러나오지 않았죠. 저는 조용히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한미 군사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상당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한화시스템의 미사일 기술, 두산에너빌리티의 소형 원자로 개발, LIG넥스원의 레이더 시스템, 하나하나가 심상치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의 판단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정치적 안정성, 국민적 합의,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요소가 있는 건지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가자. 한국이 그토록 신뢰받을 이유를, 그리고 일본이 이토록 배제된 진짜 이유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과 분석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 외교부 관계자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안보 정책에 대해 공부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며칠 뒤 관련 부서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주선하겠습니다라는 답이 왔습니다.
그 답변에서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서울행 항공권을 예약한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우리가 진 것인가? 아직 일반 국민들은 모르고 있지만 동북아의 판도가 조용히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진지하게 바라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번 방문이 그저 미국의 전략적 판단을 확인하는 수준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설마 한국이 정말로 일본을 앞설 리는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바라본 풍경은 예상보다 역동적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첨단 공장들이 즐비했고 특히 판교와 분당 일대의 연구단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사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들이 다 방산업체 연구소예요. 요즘 정말 바쁘대요. 그 말에서 묘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우선 공개된 자료부터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2023년 17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통계, K9 자주포가 전 세계 9개국에 수출됐다는 기록, FA52 폴란드에서 48대 추가 주문을 받았다는 뉴스, 숫자만 봐도 놀라운 성장이었습니다. 첫 일정은 외교부 방문이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담당자는 군더더기 없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다케다 선생님, 저희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단지 말을 아끼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눈빛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차분했고 동시에 확신에 찬 태도였습니다. 준비라고 하시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일본에서 30년간 안보 정책을 다뤄오셨으니 아시겠지만 진짜 안보는 말이 아니라 실체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희는 그 실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하며 몇 개의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한화, 두산, 현대의 로고가 박힌 문서들이었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로드맵, 스마트 소형 원자로 기술 보고서, 액체 연료 ICBM 추진체 설계 계획까지 일본 내에서조차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기술들이 이미 현실화 단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이 정말 실현 가능한 겁니까? 저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현무 미사일이 작년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사거리 800km, 정밀도 오차 3m 이내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소형 원자로도 곧 첫 시제품이 나올 예정이고요. 이건 계획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저는 말없이 문서를 넘기다가 한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대한민국 핵태세 준비 일정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즉, 단순한 정치 선언이 아니라 기술적 실체가 존재하는 준비 체계였습니다. 우라늄 농축 기술, 핵연료 재처리 공정, 핵탄두 소형화 연구, 모든 항목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가능한 일정입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기초 연구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정치적 결단뿐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그 결단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한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첨단 소재 연구소라는 이름이었지만 내부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안내받은 시설 내부를 둘러봤을 때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설은 민간 연구소 형태였지만 체계는 군사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지하 경납고, EMP 차폐 장비, 원격 제어 시뮬레이터. 이건 준비가 아니라 거의 완성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연구소 책임자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개발한 신소재가 현무 미사일의 내열 코팅에 쓰입니다. 극초음속 비행 시 발생하는 4000도 고온을 견딜 수 있어요. 이 기술은 세계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으로 저희가 네 번째입니다. 일본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한국국방연구원 출신의 민간 연구원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조용했던 이유는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실력을 과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기술을 발표하고 중국은 기술을 과장하고 러시아는 기술을 위협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냥 만들어 왔습니다. 만들어 왔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KF-21 전투기가 내년에 실전 배치됩니다. 순수 국산 기술 비율이 65%예요. 한국형 삼축 체계도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이름만 복잡하지 실제로는 북한의 핵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완전한 시스템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지나치게 단순한 이웃국가로만 인식해왔습니다. 기술은 따라올 수 있지만 전략적 사고나 국제적 신뢰는 우리가 앞선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자랑했던 건 평화 원칙이었죠. 하지만 평화는 말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준비된 평화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 준비를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시작부터 무너진 자존심. 그러나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저 나라가 우리보다 먼저 중심에 섰단 말인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정말로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는 건가? 귀국하자마자 저는 NHK 뉴스 해설 프로그램에 출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직접 보셨다니 한국은 정말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행자의 질문은 평범했지만 그 뒤에 깔린 긴장감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에는 제작진들도 평소보다 많이 모여 있었고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말을 고르다 답했습니다. 네, 예상보다 훨씬 정밀했고 이미 일정 부분은 기술적 자립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로 모든 시청자에게 의미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준비되었고 일본은 뒤처졌다는 의미 말입니다. 진행자가 재차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기술 개발의 속도와 실용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적 의지의 일관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논의할 때 그들은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복도에서 만난 PD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시청자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실시간 댓글이 폭주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확인해보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건가? 일본은 뭘 하고 있었나? 이래서는 안 된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본 언론은 하루도 빠짐없이 왜 우리가 배제됐는가를 다뤘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두고 전후 안보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이라며 사설을 냈고, 아사히는 일본은 언제부터 한국보다 전략적 신뢰를 잃었는가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기술, 일본을 추월했나라는 대제목으로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특히 산케이 신문의 반응이 가장 격렬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야욕을 미국이 지원한다는 것은 동북아 평화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 속에는 분노보다는 당황함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비판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SNS에서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지 못한 사이, 저 나라는 언제 이렇게 컸나? 한국이 우리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저 역시 익명의 온라인 댓글을 보며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댓글도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감정보다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일주일 뒤 국회에서 열린 안보위원회 회의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자민당 강경파 의원이 단상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대로라면 일본도 독자적 억지력을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공명당 의원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핵무기 논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납니다. 오히려 지금은 한국과 더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권도 술렁였습니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핵공유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측근들이 중심이 되어 일본도 나토식 핵공유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비핵 3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문제는 국민 정서였습니다. 핵무기에 대한 거부감과 자존심의 충돌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기억을 가진 세대는 여전히 비핵을 신념으로 삼고 있었고, 젊은 세대는 한국을 경쟁자로 보기보다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감지되었습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핵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반대 48%, 찬성 35%, 모르겠다 17%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찬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 30대에서는 찬성이 42%로 반대 40%를 앞섰다는 점이었습니다. 방위성 내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간부는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미국의 신뢰입니다. 왜 우리 대신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일본은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전략의 무대에서 점점 뒤로 밀려나는 위치에 처한 것인지 알아야 했죠. 연일 이어지는 언론 인터뷰와 칼럼 청탁 때문에 정신없는 나날이었지만 정작 명확한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던 중
저는 한국에서 받았던 기술 로드맵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략은 무기보다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그 문장을 천천히 읽은 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 왔는데 일본은 아직도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날 밤 늦게까지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분노와 당황으로 일관하는 일본의 반응이 오히려 한국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닐까. 침착하고 전략적인 대응 대신 감정적인 반발만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귀국 후에도 며칠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마주했던 그 설계 도면과 기술 문서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화와 두산이 주도하고 있다는 그 추진체 개발, 소형 원자로 기반의 비상체계, 그리고 그것을 단순 실험이 아닌 실행 단계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일본에서도 유사한 연구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과연 같은 수준에 있는 건지 그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졌고 저는 관련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퇴직하기 전까지 접근할 수 있었던 자료들과 현재 공개된 정보들을 비교 분석해보고 싶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청 보고서를 열람하고 민간 원자력기술협회가 정리한 논문들을 다시 훑었습니다. 그리고 곧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실행력에서도 우리는 이미 밀려 있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FX 사업은 아직도 기본 설계 단계에서 머물고 있는데 한국의 KF-21은 이미 시험 비행을 마치고 양산 준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이 컸던 건 이 문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군사 억제력을 위해 극초음속 추진체 개발을 군산학 협력체제로 전환 중이며 관련 부품의 83%가 국산화된 상태다. 83%. 그 수치 앞에서 저는 한동안 정적에 잠겼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절반 이상을 미국이나 유럽에 의존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기술은 민감하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방위성 시절 후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현재 방위장비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한국 방산업체들의 최근 동향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특히 시스템 통합 능력에서는 이미 격차가 벌어졌어요. 시스템 통합이라고 하면 한국은 레이더, 미사일, 지휘 통제, 전자전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각 시스템별로 따로 개발하고 있어요. 통합은 나중 문제고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개별 기술은 따라갈 수 있어도 시스템으로 만드는 능력에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후배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작년에 한국 업체들이 개발한 해상 레이더 시스템을 직접 봤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탐지거리나 정확도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었어요. 일본 제품들은 아직도 복잡하고 사용하기 어려운데 말이에요.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정치적 논쟁이 있어도 전략적 사안에 있어선 일정 수준의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반대 여론에 갇혀 있거나 과거의 이미지에 기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방위비 증액이나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에 대해서는 항상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 예로 일본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계획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2018년에 시작된 스탠드오프 미사일 개발 사업이 아직도 시제품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 기술 문제, 정치적 반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반면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이미 실전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자민당 강경파가 우리도 핵추진 기술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었지만 그 뒷배경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실현 가능성과 실행력 두 가지를 모두 손에 쥐고 있었던 반면 우리는 이제 막 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으니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방 R&D에 GDP의 0.6%를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0.3%에 불과했습니다. 절대 금액으로 봐도 한국이 15조 원, 일본이 12조 원으로 한국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한국의 투자 강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생산 능력에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한국은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두산에너빌리티 등 민간 대기업들이 방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등 전통적인 방산업체들이 있지만 신기술 분야에서는 투자가 소극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드론,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등 미래 전장의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는 신생 기업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방산업에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리해둔 메모의 한 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차이는 말이 아니라 실천에서 생긴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얕봤던 이유는 그들이 조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 대신 준비해온 그 시간들이 지금 우리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기술 대국이라는 자부심에 빠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시스템 통합 능력, 양산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실행 속도에서 한국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기술을 가진 파트너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기술 격차를 벌려놓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도쿄에 있는 주일 프랑스 대사관에서 열린 방산 세미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인도태평양 안보 파트너십이었고 주요 연사 중에는 프랑스 국방정책연구소 연구원과 폴란드 방산기업 대표 그리고 독일 전략연구소 소속의 안보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아시아 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흥미로웠던 건 그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이름이 반복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럽은 이제 아시아의 기술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하고 있다. 일본은 신중하지만 한국은 실행이 빠르다. 심지어 독일 대표는 한국과의 협력은 품질과 투명성 모두를 충족시킨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연구원의 발표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2023년 유럽 각국의 방산 도입 현황을 보면 한국산 무기의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경우 전체 방산 도입의 40%를 한국에서 조달했습니다. 이는 미국산 다음으로 높은 비중입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 로켓 등이 나토 표준에 완벽히 호환되면서도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본은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화의 중심은 분명 한국이었습니다.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천무 로켓 체계, 이미 실전 성능이 입증된 무기들이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채택되었고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을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도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대표의 발언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과의 방산 협력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폴란드 내에 한국 기업들과 합작으로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폴란드에서 직접 생산되고 있고 KF-21 전투기의 일부 부품도 폴란드에서 제조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기술 이전을 통한 진정한 파트너십을 의미했습니다. 한 세션이 끝난 뒤 저는 폴란드 국방부 자문역과 따로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신뢰의 계약입니다. 그들은 미국 기준의 투명성과 아시아의 생산력을 동시에 갖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일본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유연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 이전에 대한 태도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핵심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꺼려하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물론 최첨단 기술은 보호하지만 파트너에게 필요한 기술은 과감하게 이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독일 전략연구소 연구원과의 대화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유럽 기업들과 협력할 때 매우 실용적입니다. 탁상 공론보다는 실제 결과를 중시하죠. 반면 일본 기업들은 아직도 관료적인 절차와 형식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도 들어줬습니다. 한화 시스템과 독일 라인메탈이 공동 개발한 차세대 포탄 기술이 있는데 개발 기간이 예상보다 2년이나 단축됐습니다. 한국 측의 빠른 의사결정 덕분이었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일본은 유럽에서 기술 신뢰도 1위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이 그 자리를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이 방산업체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한국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세미나 마지막 세션에서는 미래방산 협력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핀란드 대표가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미래 전장 개념을 설계하는 파트너입니다. AI 기반 지휘 통제 시스템, 무인체계 통합 운용, 사이버, 물리 융합 방어 체계, 이런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선두그룹에 있습니다. 귀국 후 저는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생산국이 아니라 핵억지 체계를 갖춘 전략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다. 르몽드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동북아 안보 구조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대표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사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로 일본의 80억 달러를 크게 앞섰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률이다. 한국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반면 일본은 12% 증가에 그쳤다. 그 기사를 읽고도 한참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한국이라는 이름을 단순한 개발도상국이 아닌 전략 질서를 주도할 국가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은 이미 일본을 넘어선 신뢰할 만한 파트너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때 우리가 선망받았던 그 자리에 지금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국이 올라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이라는 제3자의 시각을 통해 본 한국의 위상은 제가 서울에서 직접 느꼈던 것보다도 더욱 확고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계는 이미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일본만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유럽의 인정을 받고 돌아온 뒤 일본 언론은 새로운 논조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움직임이 동북아 안보를 위협한다. 미국의 선택이 한중일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 언뜻 보기엔 원론적인 비판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일본 내부의 분노와 위기감이 분명히 배어 있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연일 사설을 통해 한국을 공격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본 원칙을 포기하고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요미우리도 한국의 독자 핵보유는 NPT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들은 논리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인 색채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은 일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즉시 미사일 발사로 반응했고 한국이 핵을 갖는 순간 우리는 선제 대응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라고 공언했습니다. 김정은은 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남조선 괴뢰들의 핵무장 기도는 우리의 생존권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역시 언론과 외교 채널을 통해 동북아의 새로운 군비 경쟁의 문을 열지 말라며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에서 열린 외국 주재 중국 대사 회의에서 일부 국가의 책임 없는 행동이 지역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한반도 핵무장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중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이 세 나라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서로를 신뢰하지 않던 북중일이 한국이라는 변수를 견제하는 데만큼은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제가 방위성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도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협조가 단순한 구두 비판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국을 압박했고 중국은 한중 간 경제협력을 미묘하게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한일 정상회담 연기를 통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마치 사전에 조율된 것처럼 체계적인 압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복잡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지만 동시에 미국의 이중적 핵정책을 비판하며 한국보다는 미국을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인도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호주와 영국은 미국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과도한 감정적 반응 없이 억지력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준비일 뿐이라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두가 소리를 높일수록 우리는 침묵으로 무게를 보이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감정과 자존심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패권적 본능을 드러냈고 북한은 위협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국가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침착한 대응 뒤에는 치밀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중일의 반발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비공개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미 3년 전부터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NPT 탈퇴 절차를 밟지 않고도 핵보유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고 미국과의 확장 억지 협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습니다.
동시에 IAEA와의 협력을 강화해 투명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습니다. 자민당 내 일부 강경 의원들은 이대로라면 우리도 핵 보유론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국민 여론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상처는 여전히 깊었고 핵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가진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평화헌법의 정신과도 배치되는 주장이라는 비판도 거셌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더 이상 수세적으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희생이 아니라 미래의 생존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의 기억,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중국의 부상이라는 현실적 위험 앞에서 한국 국민들은 현실적 선택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더욱 자신감 있게 움직였습니다. 외교부는 각국 대사를 불러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고 국방부는 억지력 구축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경제적 보복에 대비한 대안시장 개척에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묵을 택한 한국의 전략이 어쩌면 지금 동북아에서 가장 냉정하고 단단한 움직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국들의 거센 반발과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은 이미 한국이 진정한 강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갇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우연히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본 것이 계기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73%, 핵억지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60대 이상 응답자 중에서는 75%가 적극 찬성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 수치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한동안 시선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부 내용이었습니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면 국제적 고립도 감수할 수 있다는 응답이 58%에 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비핵이라는 정체성 아래 살아왔고 그것은 단지 정책이 아닌 신념이었으며 일종의 도덕적 우월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념이 지금은 스스로를 가두는 족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참상을 직접 경험한 세대에게 핵무기는 절대악이었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현실적 선택지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미래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놀란 것은 젊은 층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주변국의 위협에만 반응할 것인가? 이제는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 그 말들이 정제되지 않았지만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20대와 30대에서는 찬성 비율이 80%를 넘었습니다. 이들에게 핵무기는 금기가 아니라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니 한국 국민들의 인식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북한의 위협 때문만이 아니라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그리고 미국의 상대적 영향력 감소라는 복합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한국 국민들은 이제 핵무기를 도덕적 관점이 아닌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한 공공연구소 로비에서 저는 은퇴한 한국군 장성 출신 연구원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고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다케다 선생님, 저희는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이 국가를 움직이는 시대로 왔습니다. 그게 저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 장성은 계속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북한이 남침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정부는 피난을 갔지만 국민들은 남아서 싸웠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가 결정하면 국민이 따르는 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면 정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기술과 자본은 따라잡을 수 있지만 국민의 결심과 방향성은 수치로 환산되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추진에는 단순히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국민적 의지가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의 의식 변화는 구체적인 행동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방산업체 주식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했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SNS를 통해 자주 국방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심지어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제야 제대로 된 군대에 간다는 분위기까지 감지됐습니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과 달리 한국 언론은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논조를 보였습니다. 시민사회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과거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진보적 성향으로 핵무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6.25 참전용사회, 예비역 단체들을 중심으로
핵무장 지지 움직임이 나타났고 일부 시민단체들도 현실적 안보 대안이라며 이해를 표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단체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용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가능성을 말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핵무기를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동북아가 안정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우리가 강해지면 주변국이 불안해한다는 인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교육계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대학에서는 국방학과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고 군사학 관련 강의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안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우리 세대가 마지막으로 위협받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퍼져나갔습니다. 경제계의 지지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대기업들은 방산업체와의 협력을 확대했고 중소기업들도 방산 분야 진출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삼성, LG, SK 등 주요 그룹들이 방산 관련 투자를 늘리면서 국방 산업이 미래 먹거리라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국방력이 곧 경제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칼럼 원고를 쓰려다 멈췄습니다. 무엇을 써야 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 기술력? 외교력?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모든 것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부를 떠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 모든 움직임을 존중해야 한다는 감정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선택 뒤에 있는 국민적 의지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힘이었고 동시에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일정을 위해 제네바로 향했습니다. 유엔 군축회의가 열리는 그곳에서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인도 등 주요 국가 대표들이 동북아 핵안보를 주제로 비공식 토론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일본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비공식 채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네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각국 대표단들의 움직임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수행원들이 많았고 보안도 삼엄했습니다. 특히 한국 대표단의 규모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외교부뿐만 아니라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까지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이번 회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회의는 비공개였지만 일부 참석자들의 코멘트는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미국 국방부 부차관의 발언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제도민주주의의 세 요소를 모두 갖춘 유일한 억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과 핵태세 조율을 논의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단순한 협력국이 아닌 조율이라는 단어는 이미 한국이 동북아 전략 구조의 중심으로 올라섰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프랑스 국방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한국의 핵보유는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니라 형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책임감 있는 핵보유국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영국 대표도 한국은 이미 NPT 체제 내에서 핵보유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회의 중간 휴식 시간에 저는 우연히 독일 대표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다케다 씨, 일본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의 뒤를 따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이 한국을 따라가야 할 상황이 되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대표가 발표한 책임감 있는 핵보유 로드맵은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핵 확산 방지를 위한 투명한 절차, IAEA와의 전면적 협력, 동맹국과의 핵태세 공유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국제 핵질서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한 유럽 외교관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일본은 너무 조심스럽고 한국은 지금 움직이는 국가입니다. 유럽에서도 이제는 한국과 전략 파트너십을 전제로 외교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스위스 언론의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동북아 새로운 핵균형의 중심축으로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핵보유는 이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기정사실이 되었다. 문제는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네바 유엔 본부 근처 카페에서 한국 대표단의 한 인사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케다 선생님,
저희는 이 길을 혼자 걷지 않습니다. 미국이 함께하고 유럽이 이해해주고 심지어 중국조차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술과 책임, 국민의 결심을 바탕으로 세계 질서를 설계하는 국가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전략적 사고였습니다. 단순히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오던 날, 저는 공항 로비에서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군복을 입은 청년 2명이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왼손에 책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입구 쪽을 지그시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이 나라의 책임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을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많은 전략 문서를 읽고 수십 차례의 한미일 3국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한국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 고정관념이었고 동시에 일본 전체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확신합니다. 이 나라는 이미 전략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끝난 나라입니다. 기술적 준비만이 아니라 정신적, 국민적 준비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본 한반도의 불빛들이 유난히 밝게 보였습니다. 그 불빛들이 이제는 동북아 전체를 비추는 중심의 빛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세계의 중심으로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의 위협에 휘둘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단단하게 준비해왔습니다. 기술도 외교도 군사력도 완벽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방위산업의 놀라운 진화, 그리고 그 기술을 조용히 뒷받침해온 국민들의 시민의식까지 그 모든 것이 이 나라를 전략의 중심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30년간 일본 안보 정책에 몸담았던 제가 목격한 이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국민 모두가 만들어낸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강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